수진아, 오늘 하루만 채워주겠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어머니, 여기가 무슨 쪽방촌인 줄 아세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제발 눈치 좀 챙기시라고요. 영미 씨, 저예요. 저 좀 데리러 와주시겠어요? 2024년 설날 저녁 8시, 며느리 한수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30평 남짓한 아파트 거실에 모인 7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며느리의 친정부모님, 언니 내외, 그리고 제 아들 민수까지.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깨달음을 얻었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떡국 끓일 육수를 우리고 잡채를 볶고 전을 부치느라 온종일 부엌에 서 있었죠. 72살 노인의 허리와 다리는 비명을 질렀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견뎠습니다. 손등에는 뜨거운 기름이 튀어 붉은 반점이 생겼고 발바닥은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식사 내내 며느리 수진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잡채가 좀 짜네 하시자 수진은 제 얼굴도 보지 않고 말했어요. 저희 엄마가 입이 까다로우셔서요. 시어머니가 요리를 잘못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 그 말에도 저는 참았습니다. 20년을 참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강북 변두리 빌라에 사는 제가 집에 가려면 버스로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밤 9시가 넘어 혼자 집에 가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죠. 수진아, 오늘 하루만 채워주겠니?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때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 앞에서 내뱉은 그 말. 쪽방촌 운운하며 저를 내쫓은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제 아들이 제가 배 아파 낳은 그 아이가 말이에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코끝이 찡했지만 눈물은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제 뒷모습을 보며 수진의 친정 식구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제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이더군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구나.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단 2번의 신호음 만에 상대방이 받았어요. 영미 씨, 저예요. 저 좀 데리러 와주시겠어요? 네, 사모님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10분 후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50대 여성이 정중하게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차 안으로 들어서자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따뜻한 감촉이 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차가운 벤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기고 살았던 진짜 제 모습을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5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 한수진을 처음 만난 날이 선명하게 기억나더군요. 2019년 봄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37살의 늦깎이 결혼을 한다며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여성이라고 했죠. 첫 만남에서 수지는 공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석 달쯤 지나자 수진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강북 변두리의 낡은 빌라 2층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20평짜리 작은 집이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 20년간 그곳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수지는 처음 제 집을 방문했을 때 표정이 굳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곳에서 사시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모셔야 하는데. 그 말투에는 동정이 아닌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괜찮단다. 나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 그 후로 수지는 명절 때마다 저를 부르긴 했지만 점점 더 하인대하듯 했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건 언제나 제 몫이었어요. 수지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죠. 제 두 손자 12살 된 준호와 9살 된 지우는 저를 가난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제 앞에서는 아니었지만 아이들끼리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돈이 없어서 낡은 집에 사시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지만 어쩌면 제가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착한 아이예요. 하지만 너무 착해서 문제였죠. 아내 눈치를 보느라 어머니 편을 한 번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가끔 제 눈을 마주치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곤 했지만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가끔씩 제가 실수를 할 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민수 부부가 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닐 때였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이것저것 설명하는데 저도 모르게 한마디 했죠. 그 지역은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 5년 안에 가격이 2배는 오를 거야. 수진이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런 건 어떻게 아세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봤단다. 또 한 번은 수진이 골동품 가게에서 산 도자기를 자랑할 때였어요. 이거 300만 원이나 주고 샀어요. 조선시대 거라는데 나중에 값이 엄청 오를 거래요. 저는 그 도자기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현대에 만든 모조품이라는 걸. 하지만 입을 다물었죠. 괜히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깜빡하고 스피커폰으로 받아버렸어요. 영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Madam, about the property in Pyeongchang-dong. 저도 모르게 영어로 대답하려다가 화들짝 놀라 전화를 끊었죠. 다행히 수지는 부엌에 있어서 듣지 못했지만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차가 한강을 건너며 영미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모님, 이제 정말 말씀하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춰온 비밀을 이제는 드러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었던 건 제가 가난하고 초라한 시어머니로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곧 그녀는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요. 차가 평창동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거대한 은행나무들이 늘어선 조용한 주택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들은 하나같이 웅장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가장 높은 곳에 제 집이 있었습니다.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차가 들어서자 400평 넘는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겨울이라 나무들은 앙상했지만 정원사가 잘 가꾼 소나무들은 여전히 푸르렀죠. 지하 1층,
지상 3층의 하얀 저택은 은은한 조명을 받아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 진짜 집이에요. 2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지켜온 비밀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가 제 폐를 채웠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대형 유화,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한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야경. 이 모든 것이 제 것이었어요. 응접실 벽난로 위에는 남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60살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제 남편 이태준. 그는 한때 대기업 그룹의 부회장이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04년 2월 남편이 병상에 누워 제 손을 꼭 잡고 말했던 그 순간을요. 여보, 내가 죽고 나면 민수에게 재산 이야기는 하지 마시오. 그 아이는 25살밖에 안 됐소. 너무 일찍 큰 돈을 알면 망가질 거요. 하지만 여보, 그럼 전 어떻게 살아요? 당신은 검소하게 사시오. 민수가 제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까지 적어도 40살은 넘어야 재산을 물려줘도 늦지 않소. 내가 아무리 일찍 성공했다고 해도 우리 아들만큼은 자수성가하는 기분을 알았으면 좋겠소.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20년 동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상속받은 모든 것을 비밀로 했어요. 평창동 대저택, 강남의 상가 건물 3채, 여의도 오피스텔 2채, 그리고 수십억 원의 현금과 주식. 모두 합치면 500억이 넘는 재산이었죠. 25살이었던 아들 민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북의 싸구려 빌라로 이사를 갔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20평집. 그곳에서 검소한 과부로 살기 시작했죠. 민수는 저를 가난한 어머니로 알고 자랐어요.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저는 300만 원밖에 주지 못했다고 미안해했죠. 실제로는 그 돈이 제게는 커피 한 잔 값에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요. 모든 재산은 영미 비서가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우리 집안을 돌봐온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비밀을 누설한 적이 없었죠. 사모님, 이렇게 힘들게 사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도련님께 말씀하시면. 가끔 영미가 안타까워하며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민수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하지만 제 계획은 빗나갔어요. 아들은 어른이 되지 못했습니다. 45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내 눈치만 보는 나약한 남자였죠. 제가 검소하게 산 것이 아들에게는 독이 되었나 봅니다. 더 큰 문제는 며느리였어요. 수지는 저를 가난한 시어머니로 보며 무시했죠. 만약 제 정체를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영미가 차를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도련님 댁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설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영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사모님, 이제 그만 말씀하시는 게. 영미 씨, 내일부터 준비 좀 해줘. 이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옷들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입지 않았던 맞춤 정장들, 명품 핸드백들, 진주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 모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스웨터를 입은 72살 노인이 아니라
500억 자산가의 모습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다시 찾은 제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설연 휴가 끝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영미 비서가 중요한 보고서를 들고 평창동 집으로 찾아왔어요. 서재에서 그 서류를 받아들고 있는 순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 한수진이 다니는 회사 글로벌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 내역이었어요. 프로젝트명은 평창일스 재개발 사업. 바로 제가 소유한 이저택 일대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 계획이었죠. 영미가 펼쳐 보인 서류에는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지역 건물주들의 동의를 얻어 고급 주상복합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성공하면 수지는 임원 승진이 확정되고 실패하면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죠. 더 중요한 사실은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평창동 일대 토지 지분율 현황. 1순위 건물주가 평창에세 바로 제 자산관리 회사였어요.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성공의 열쇠가 제 손에 있다니. 저를 쪽방촌 노인 취급하며 내쫓았던 바로 그 며느리가 사실은 제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영미가 가져온 추가 자료에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회사 내부에서 받고 있는 압박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이번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된 그녀는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며 건물주 설득 작업에 매달리고 있었죠. 특히 평창동 최대 지분 건물주를 만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주는 정체가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평창에셋이라는 회사 명의로만 되어 있고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영미가 가져온 정보는 더욱 아이러니했습니다. 수진이 친한 동료에게 한 말을 전해 들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임원 승진은 물론 연봉도 2배로 뛴다고 자랑했다더군요. 평창동 그 고집 센 건물주만 설득하면 된다고요. 고집 센 건물주. 그게 매일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시어머니라는 걸 꿈에도 모르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불빛이 남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어요. 20년 전 남편이 병상에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을 평범하게 키우라던, 자수성가의 기쁨을 알게 하라던 그 말씀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민수는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아내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 되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죠. 제 선택이 옳았던 걸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간 꾹꾹 눌러 참아왔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명절마다 혼자 버스를 타고 돌아가야 했던 그 밤들, 손자들이 저를 가난한 할머니라고 부르던 순간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며느리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요. 영미에게 평창동 재개발 건물주 미팅 날짜를 2주 후로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쯤이면 수진이가 가장 절박할 때일 테니까요. 20년 동안 숨어 살았던 제 진짜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미팅 날짜가 잡힌 후 저는 며칠간 아들네 집 상황을 영미를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모습은 거의 집착에 가까웠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주말도 없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사무실에 나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건물주 설득 전략을 짰습니다. 평창동 최대 지분 건물주와의 미팅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수지는 회사에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해요. 동료들에게 자신있게 말했답니다. 반드시 설득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요. 하지만 집에서 수진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제 안부를 묻자 수진은 차갑게 대꾸했어요. 바빠서 신경 쓸 겨를 없어요. 어머니한테 전화나 하세요.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설날에 제대로 못 모셔서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쓰렸습니다. 사과는 하면서도 아내를 설득할 용기는 없는 제 아들이 안타까웠어요. 영미가 전해준 또 다른 소식은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이 친정 부모님께 자랑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곧 임원 승진이 확정될 것 같다고, 연봉이 2배로 오른다고 떠들어댔답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을 칭찬하며 물었대요. 그 가난한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려고? 신경 안 써요. 바쁜데 무슨 여유가 있어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며느리의 무례함이 아니었어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없는 태도였죠. 미팅 전날 밤, 저는 옷장에서 20년 만에 정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입던 샤넬 트위드 재킷과 스커트였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다림질을 하니 여전히 고급스러운 광택이 살아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봤어요. 놀랍게도 여전히 제 몸에 맞았습니다. 20년 동안 검소하게 살아온 덕분에 체중이 거의 변하지 않았거든요. 진주 목걸이를 걸고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자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72살 빈민가 할머니가 아니라 500억 자산가 이정숙이 거기 있었습니다. 영미가 제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20년 만에 보는 사모님의 진짜 모습이라며 감격해했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모습을 진작 보여줬더라면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지 못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부자 시어머니였다면 수진의 진짜 본성을 알 수 없었을 거라는 거요. 겉으로는 공손하게 굴면서 속으로는 재산만 노리는 며느리였을지도 모르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며느리는 충격을 받을 것이고, 아들은 혼란스러워할 것이며, 우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새벽 3시, 저는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20년 만에 진짜 제 모습으로 세상에 나서는 날이에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미팅 당일 오후 2시, 평창동 대저택 응접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곧 며느리 한수진이 도착할 시간이었죠.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미가 현관으로 나가 손님을 맞이했어요. 복도를 통해 들리는 수진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저택 내부를 보며 감탄하는 소리도 들렸죠.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서는 순간 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제 모습이 수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입이 떡 벌어지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고요한 응접실에 크게 울렸죠.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어요.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마치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듯 정중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수진 차장님. 평창의 새 대표 이정숙입니다. 앉으시죠.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았다기보다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무너진 것에 가까웠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저는 건너편 소파에 우아하게 앉았어요. 20년 전 재벌가 부인이었을 때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영미가 차를 내왔고 은은한 백차 향기가 응접실에 퍼졌죠. 수지는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평창의 셋세 자산 목록이었어요. 평창동 대저택, 강남상가 건물 3채, 여의도 오피스텔 2채, 그리고 각종 주식과 채권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차장님이 추진하시는 프로젝트 평창일스제 개발 사업이죠. 이 지역 최대 지분 건물주가 접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난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는 표정이었죠.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일, 아들을 평범하게 키우기로 한 약속, 그래서 강북빌라에서 검소하게 살아온 사연을요. 모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수진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설명을 마치자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설날 저녁에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죠. 어머니, 여기가 무슨 쪽방촌인 줄 아세요? 응접실에 그 잔인한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친정 식구들이 키득거리며 웃던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죠. 녹음이 끝나자 저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장님, 전 가족도 이렇게 대하는 사람과는 일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 동의는 거부하겠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를 받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20년간 숨기고 살았던 제 정체가 드러난 순간 며느리의 오만함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2주 동안 며느리 한수진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미를 통해 전해들은 소식들은 참담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습니다. 최대 지분 건물주의 거부로 재개발 사업은 백지화되었고 수지는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했죠. 임원 승진은 물론이고 팀장 자리마저 박탈당했습니다. 회사 복도를 지날 때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어요. 더 큰 충격은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아들 민수가 그날 밤 평창동으로 달려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민수는 저택의 웅장함에 넋을 잃었습니다. 거실, 응접실, 서재를 돌아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45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이었죠. 가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500억 자산가였던 어머니의 모습이요.
민수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사셨냐고 물었어요. 저는 남편과의 약속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을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던 아버지의 유언을요. 하지만 엄마는 실패했단다. 민수야, 너를 평범하게 키운다는 게 나약하게 키운 결과가 됐어. 그 말에 민수는 더욱 큰 소리로 울었어요. 설날에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 못했던 자신이, 아내 눈치만 보며 살았던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45살이 되도록 진짜 어른이 되지 못한 자신이 한심하다고요. 수지는 며칠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추한 모습과 마주했다고 해요. 친정 부모님께 전화했지만 친정에서도 차갑게 대했답니다. 부자 시어머니를 무시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친정 식구들도 체면이 날이 아니었던 거죠. 일주일 후 수진이 평창동 대저택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정장이 아니라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눈물로 부어 있었죠. 현관 앞에서 수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죽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추악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승진이나 돈을 바라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진짜 참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저는 한참을 그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일어나거라. 수진을 일으켜 세우고 응접실로 데려갔어요. 차를 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줄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우거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죠. 처음으로 남을 위해 일하는 기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변했어요.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말단 사원부터 시작하라고 했죠. 45살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흐른 지금 가을이 깊어가는 평창동 대저택은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민수 가족은 이제 저와 함께 이곳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재산은 여전히 제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민수에게 말했죠. 진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까지는 물려주지 않겠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수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요양원으로 출근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며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배우고 있죠.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어르신들이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주실 때 눈물을 글썽인다고 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헛된 것들만 쫓아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수진이 어느 날 저녁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임원 승진, 연봉, 남들이 시선, 그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진짜 행복은 전혀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저는 수진의 손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이라 주변 눈치가 보였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해냈어요. 얼마 전 첫 월급을 받아 제게 가져왔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 돈으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작은 카네이션 한 송이였어요. 500억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손자들도 변했어요. 준호와 지우는
이제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할머니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그동안 우리 때문에 힘드셨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할머니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지난 추석날 우리 가족은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민수가 설거지를 하고 손자들이 상을 차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식사를 하며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1년 전 그날이 제 인생 최악의 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최고의 날이었어요. 그날이 아니었다면 전 평생 제 추한 모습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진심으로 변하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가난해 보인다고,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낮아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 부는 재산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품격입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수진이가 40이 넘어 변했고 민수가 45에 새로 시작했듯이요. 지금이라도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전해 보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